이게 사실 제가 봐도 되게 어려워 이게. 아니 저는 지금 아직도 감도 안 잡히고 아니 뭘 해야 돼? 내가 감 잡아줘야겠다. 오늘은 좀 두 가지 스타일의 투자자 분들을 모셔놓고 각자 스타일들의 어떤 장단점, 각자 스타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문점 이런 것들을 두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잡다구리하게 이 양쪽을 다 이렇게 얍삽하게 다 걸치면서 투자를 했는데 사람마다 사실 정답이 다르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이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사실 제 주변에 이 아는 사람이 두 명밖에 친구가 없네. 중간에 계신 디피님 같은 경우는 버피 스타일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디피님을 모셨고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십니다. 틱톡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있는 건 다 해요. 안 떠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강왕국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펀트 투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할투 채널 하고 계시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책도 나왔어요. 하면 된다 펀트 투자라는 책을 이번에 또 쓰셨고 정말 됩니다. 펀트 투자 관련된 책들을 이제 많이 쓰시면서 이제 대중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펀트 투자가 뭔지도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형은 가치 투자와 펀트 투자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워요? 굳이 말하자면 한 9대1의 비율이에요. 9대1.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비슷하게 생기신 두 분이 펀트고 유독 다르면 가치 투자다. 좀 자신 있다. 그렇죠. 난 가렸으니까. 2대1의 구성이 이렇게. 일단은 디피님의 그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라는 게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본인의 입으로 일단 한번 들어보고 질문들을 약간 이렇게 핑퐁을 쳐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가치 투자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 중에서도 되게 소수의 종목에 오래 투자하는 형태의 투자를 저는 하고 있고요. 집중 장기 투자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집중 장기 투자고 이제 집중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는 거지. 이제 무조건 장기를 하겠다. 무조건 몰빵을 하겠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항상 그쪽을 이제 지향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갖고 계신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10개 사이. 종목당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보유하게 되면 한 3년에서 7년? 3년에서 7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은 그죠.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레버리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그리고 포트는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가 전체 절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5개에서 10개 중에서 한국 회사는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를 하고 계시다. 저 혼자 추측해 보거든요. 성장주가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성장주가 아닌 것도. 당연히죠. 저는 그냥 완전 자산주도 있어요. 사실 버핏도 초창기에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 있었던 월터 슐러스도 그렇고 펀트 했어요 그 사람들. 네, 사실 펀트라고 봐야죠. 50년대는 펀트만 했어요 그 사람들. 펀트라고 사실 버핏의 초창기 내용들 보면 되게 펀트스러운 모습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 이게 이미 결론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또 굳이 분리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있어요. 분리해야 돼. 같이 놀고 싶지 않다. 당연하죠. 분리해야 된다. 내가 좀 의자가 높았으면 좋겠어. 금메달이고 등을 펴야겠네 이렇게. 등을 펴야겠네요. 이게 약간 시상대 같은 거네. 시상대.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워렌 버핏 젊었을 때 보면은 펀트 같은 요소가 있었어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이제 벤자민 그램 회사에 가서 한 일이 벤자민 그램이 이렇게 표를 줬대요. 보는 그 지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워렌 버핏이 초반에 한 일 그거 적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엑셀이었네. 엑셀. 그러니까 인간 엑셀이었지. 살아있는 엑셀. 그래서 많이 벌었잖아요. 그 말이 곧 퀀트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퀀트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는 그때 벤자민 그램과 워렌 버핏은 퀀트보다는 좀 더 그냥 행동주의 투자에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개를 했다는 측면에서의 퀀트인데 그들은 단순히 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수익률을 높이자가 아니었거든요. 퀀트라는 거는 내 전략을 분산을 하면 이 공통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이 나올 거다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퍼가 났다 이런 그죠. 근데 벤자민 그램이나 워렌 버핏의 전략은 분명히 그것도 있었겠지만 기저에 그 중에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계속 사다 보면 내가 지분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엔 내가 이 회사를 성산시킬 수 있다 라는 가정이 이 자산주 투자의 배경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자체가 행동주의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펀트와 행동주의를 섞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산주 투자를 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산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 이 회사가 제가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 뭐 알고 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이 그죠. 엄청나. 아, 그렇죠. 그 땅이 수십조 이런 거. 땅이 막 뭐 수십조 아니면 수조인데 아무리 시가총액은 3조 이런 거. 시가총액은 뭐 1조도 안 되는 네, 그렇죠. 몇 천억인 회사, 맞아요. 몇백억인 회사도 있어요. 네, 심지어. 맞아.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싹싹싹 계산해 보면 이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싸다. 그치. 이거를 사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산단 말이야. 네, 여기서 네, 이제 맞아. 펀트와 가치주의 혹은 행동주의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만약에 정말 펀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식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이 회사는 자산이 너무 많아 해서 사면은 진짜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요? 경우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분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네. 펀트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이거를 어차피 그래 하나만 해서는 얘가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약간 확률에 몸을 맡기는 거지. 그래도 그쵸. 이런 놈들의 집합은 확률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도 높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개를 막 사는 게 좀 저는 이제 펀트 투자에서 그거에 해결한 방법에 가깝고, 사실 행동주의로 가면 뭐냐면 얘를 그냥 계속 사는 거지, 한 놈을. 네. 그 다음에 들들 볶는 거죠. 그 버스 회사는 사실은 매입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그러면 근데 한국에서 고기자 안 통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어, 한국에서는 좀 네. 문제가 많고 네. 안 돼요. 사실은 기분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언제 네. 이걸 한번 담론으로 꺼내고 싶은데 네. 제 채널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할 법도 했던 게 네. 원래는 이제 감사를 뽑는 게 네. 최대주주의 지분을 제한을 해놨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사를 뽑는 거에도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을 해놨어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걸 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장치는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긴 해요. 아,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꼼수가 들어가서 결국 이제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결론 안 된다. 그거죠. 네, 결론은 안 된다는데 아직은. 네, 근데 배려는 움직임과 노력은 보이고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좀 그런 거는 순기능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네. 형이 좀 소리쳐 주세요. 네, 그렇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몸을 아껴. 소액주주 만세! 소액주주 만세 이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좀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약간 아, 그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약간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결국은 광고주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죠. 왜냐면 그죠. 다 광고주야. 근데 유튜브로 가면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이 스피커들이 광고주. 광고주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죠. 돈을 안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스피커들이 그 전통적인 미디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약간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그죠. 결론 유튜브를 봅시다. 네. 주제로 들어와서 사실 DP가 자산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자산주를 갖고 있을 거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한 행동주의로 아예 내가 사모아서 네.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든가 아니면은 아예 황국님처럼 자산주들의 그 집합, 네. 집합을 사서 자산주들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래도 안전마진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률에 몸을 맡기거나 두 가지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DP님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갖고 있다는 말보다는 자산주를 투자해본 적이 있다. 아, 네네. 에 더 가깝고요. 자산주를 투자할 때 방금 두 개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가 더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 하나 뭡니까? 하나가 더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 저는 한다면 이제 여러 개를 하는 거 펀트처럼 하는 걸 선호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한 번에 들고 있는 걸 선호하고요. 자산주요. 자산주를 네. 투자할 네. 때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또 하나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 어떤 회사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자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코앞에 왔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순간에 있는 자산주들은 하나 두 개의 회사더라도 저는 매입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네. 이게 초보자들과 잘하는 사람들의 차이인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하는 가치가 얼마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이게 언제 이제 곧 발현될 거다라는 그 시점까지 보면서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보게 되면 이제 퀀트가 더 나을 것 같고요. 퀀트처럼 이제 10개, 20개를 적어도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한두 개를 보유할 때 이런 촉매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한두 개의 자산주를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총매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 M&A가 임박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부동산이 뭐 조만간 매각된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그죠. 워렌 버핏도 본인 자산으로 2004년에 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아, 거기도 그죠. 사실 콘텐츠잖아요. 그죠. 여러 개 쓰니까. 네. 그 양반 진짜 한 20개 정도의 네. 자산주 저주로 들어간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엄청 보셨죠? 그때도 한 20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워렌 버핏 항상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네. 네. 체스 잘하시잖아요. 최스 상장사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노르웨이 듣보잡 회사. 네. 그 회사는 어때요? 몰라요. 아니 체스 전문가가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게임을 연구하지 회사는 몰라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그 회사도 한번 달아주세요. 네. 한번 기업 분석 좀 아파리고 재무제표는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 부분 재무제표 볼수 있죠. 재무제표 네. 기반에서 DP님은 그래서 성장주를 가장 좋아하는가? 성장주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성장주를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주가 가치 대비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요. 자산주가 가치 대비 저평가가 더 돼 있다면 저는 성장주보다 그냥 자산주를 투자할 텐데 제가 성장주의 포지셔닝이 그래도 제 역사상 항상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성장의 성장 비율을 과소평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성장주에 제 비중이 좀 높았었던 것 뿐이에요. 나는 카멜레온 같은 투자자다. 그러면 아니 카멜레온 같은 투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무조건 싼 것만 본다. 싼 것보다. 네, 싼 것만 본다. 그러면은 그 기하급수적 성장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어떤 회사인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줘도 좋아요. 말할 수 있거나 생각이 나면은 아니면 뭐 내가 안 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한 몇 년 전에 애플만 보더라도 하드웨어 성장이 거의 이제 정체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었고 워렌 버핏이 산 시점에서도 뭔가 성장이 좀 정체돼 있다는 뉴스가 한두 번 나올 때쯤에 워렌 버핏이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음표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저거 왜 하냐. 근데 그 뒤에 하드웨어 성장도 하드웨어 성장인데 소프트웨어 성장도 더 많이 일어났고 회사 자체 본질적으로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한 성장을 본 거거든요. 이런 류가 성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가치 평가 하실 때요. 뭘로 하세요? 이게 가장 싸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본인만의 밸류에이션 그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CF입니까? 가치 투자는 이게 저희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하세요? 관심법으로. 그죠. 이거 보면 안 나와? 다 보이지 않아? 가치가 보이세요, 그냥? 농담이고 그 가치 투자는 가치 산정은 사실 다 봐야 돼요. 다. 회계도 봐야 되고 회사도 봐야 되고 경영진도 봐야 되고 그걸 다 봐야 가치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본다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DCF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DCF로 가치 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DCF 엑셀을 돌리냐? 저 절대 안 돌려요. 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DCF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DCF를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DCF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예로 저랑 워렌 버핏이랑 둘 다 100억씩 갖고 있어요. 둘 다 상장이 돼 있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워렌 버핏한테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가치가 높잖아요. 경영진을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의 투자 트랙 레코드 이런 거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DCF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시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저랑 워렌 버핏이랑 둘 다 100억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가 150억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저한테 저 100억에 투자 안 하고 워렌 버핏 150억에 투자할 거거든요. 전 1000억이라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1000억이면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면 모르겠으면 150억과 1000억 어딘가에 워렌 버핏의 100억의 회사가 가치가 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계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 회사와 제 회사는 똑같은 회사고. 그렇죠. 자산이 똑같이 배경이 되잖아요. 그죠? 사업 내용도 똑같아요. 유익이랑 다른 건 대표분이란 말이야. 근데 회사의 가치를 저희 셋 다 비슷하게 훨씬 더 한 개는 높게 치고 한 개는 낮게 친다는 거죠. 워렌 버핏과 제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한 저희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게 DCF로 할인돼서 현재 가치가 왔다는 거고요. DCF처럼 저희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치 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두 개의 기업이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은 이제 워낙 알려진 사람인데 이게 이제 1000개 기업이 되고 그 CEO들은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오늘. 그리고 그 산업도 잘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CEO 모르고 산업 모르면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모르시잖아요? 펀트로 오세요. 이렇게 꼬시는 건가? 서로 지금 마케팅인가? 그럼 이제 이것도 책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거 하나 들고 계세요. 여러분 어차피 CEO도 모르잖아. 산업 모르잖아. 그럼 경영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경영진을 어떻게 알아요? 경영진 우선 아까 워렌 버핏과 저를 비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트랙 레코드. 과거에 뭘? 그죠. 워렌 버핏의 트랙 레코드 너무 안정적이고 확실하잖아요. 제 트랙 레코드 제 입에서밖에 아무도 모르고 검증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랙 레코드 제일 중요하죠. 트랙 레코드 알 수 있는 거는 뭐 구글링 그죠. 열심히 구글하는 거. 뭐가 다예요. 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트랙 레코드라는 것도 그 숫자에 다 들어있지 않죠? 왜냐면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 벌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또 중요하지만 숫자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CEO가 바뀌었어. 숫자에 안 들어있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시작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오자마자 바꾼 이 노력의 결과가 10년 후에 나오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은 숫자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영진의 경우에는 경영 방식이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인사이트로 딱 찍어서 이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짧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면서 성공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우에는 숫자에 들어있겠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앞에 트라이가 실패하고 있으면 숫자에 오히려 반대로 들어있겠죠. 그렇죠. 좋은 경영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략에 숫자가 아예 정반대로 나오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경영진에도 불구하고 나쁜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는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형태로 좋은 과정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점점. 근데 왠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애매모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순위로 딱딱 풀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국님의 마음은 약간 좀 더 공돌이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 되게 많아요. 숫자로 경영진 능력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력 뭐 85. 스태티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태틱하게 안 나오는 이유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 2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20가지의 성공의 이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가 100이 넘으면 무조건 투자한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성공하는 방식은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천만 가지이기 때문에 얘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각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이 모든 걸 지표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을 지표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판단하는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표화시킬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점수까지는 안 나와도 얘가 뭐 초일류다, 1류다, 뭐 2류다, 3류다 이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1류와 3류를 구분하기 이거 자체도. NC소프트의 TJ는 1류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TJ 되게 좋은 경영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NC소프트를 까는 이유는 NC소프트가 애정이 있어. 아니 애정 없습니다. NC소프트가 IP의 가치를 너무 형편없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이 망가뜨린 트릭스터나 불소는 말도 안 되는 IP 가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김택진은 좋은 대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는 이 공장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이 공장을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두 개의 가치 중에서 이 공장의 가치와 IP의 가치 중에서 공장을 높게 평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공장이라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유저들의 등골을 빼먹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린 겁니다. BM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게임의 BM, 비즈니스 모델. 게임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더 높게 평가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걸 높게 평가할 만한 사전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만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택진은 좋은 경영진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좋게 평가한 유일한 이유는 IP를 너무 쓰레기통에 버렸다. 진짜 귀한 IP들인데 이 IP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블레이드 소리나 트릭스터 같은 좋은 IP를 만들어 놓고 이걸 너무 활용을 못했다. 활용을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태워버렸어. 더 이상 부활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폐소생 불가능하다. 아니 뭐 누군가 하면 또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 있죠. 어쨌든 상태가 아니 왜냐면은 이게 제가 경영진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저도 어쨌든 간에 여러 회사들을 겪고 제가 경영진인 경우들도 있는데 너무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어려워. 난 발로 뛰어봤는데도 경영진을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방구석 유튜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여기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는 건 다 똑같지. 결국 알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경영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퀀트 기반이시라면 분명히 완전성을 추구하실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만큼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단계까지는 분명히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고 이거를 내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산정에 반영하자 정도의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노력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공개돼 있다. 여러분 인간에 관심 없으시면 검색해 오십시오. 아니면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영진이 좋은 경영진인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블리자드도 올렸어요. 한번 봐주세요. 제 지인 중에 블리자드 직원이 있어서 보여줬는데 되게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다행이다. 퍼블릭 인포메이션으로 그 사람들을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되나 봐요. 충분히 되죠. 근데 특히 B2C의 경우들은 좀 더 그런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B2B
전기에 비해서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네네.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게 많이 돼서 네. 블리자드나 뭐 이제 게임 산업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좀 B2C인 경향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개된 정보들이 많지 않나. 그 DP가 만든 블리자드 컨텐츠를 보면서도 네. 아, 경영진을 이 정도로 파야 되는구나. 두 분의 영상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거 나왔거든요. 네이버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래도 네이버 직원처럼 생각하고 그 정도 정보를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해야 한다는데